이 마을 사람들 조심하세요. 다 가짜고요. 새파랗게 질린 꼬마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마을 잔치를 즐기던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회장님, 막걸리 한 잔 더 하셔야죠. 나가는 길은 우리가 열어줘야 나가는 겁니다. 인자하던 촌장의 미소가 순식간에 칼날처럼 변하고 마을 입구는 총을 든 사내들에게 봉쇄되었습니다. 맨발로 숲을 헤매다 벼랑 끝에 몰린 제 앞에 5년 전 죽은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제 뒤에 바짝 붙어서 오세요. 살아 돌아온 남편일까요? 아니면 저를 사냥하려는 또 다른 악마일까요? 지옥보다 더한 낙원마을, 그곳에서 벌어지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의 인생은 함께 살아가는 삶이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만으로 함께 살아가는 인생임을 느끼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거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받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장대비가 차창을 뚫을 듯이 쏟아지는 밤입니다. 태산물류의 수장인 한설희 회장은 직접 운전대를 잡은 채 굽이진 강원도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눈앞은 온통 흐릿한 물보라뿐이죠. 한설이가 옆자리에 놓인 서류 뭉치를 힐끗 보더니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길이 왜 이래? 분명히 이 근처라고 했는데. 한설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으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미 통신 신호를 잃고 멈춰선 지 오래입니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낡은 이정표 하나가 라이트 불빛에 비쳤습니다. 낙원마을이라는 글자가 비바람에 깎여 흉측하게 보입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장정 서너 명이 우비를 입고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한설이가 창문을 아주 조금 내리자 차가운 빗줄기가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우비를 쓴 청년 하나가 얼굴을 들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비를 뚫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을 잔치 중인데 얼른 들어가시죠. 한설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길을 좀 물읍시다. 낙원마을이 어디죠? 여기가 낙원마을입니다. 청년이 차 문을 아예 잡아당기며 대답했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일단 차부터 세우시죠. 그렇지 않아도 회장님을 모두 기다리고 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길에 이끌려 한설이가 내린 곳은 마을 중심에 있는 낡은 경로당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밖의 폭우가 무색할 정도로 시끌벅적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과 청년들이 뒤섞여 고기를 굽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한설이가 비에 젖은 코트를 털어내며 주위를 살피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박노인이라 불리는 이 마을의 촌장이 한설이의 손을 덥석 잡으며 외쳤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네. 태산물류 회장님이 여기까지 직접 오실 줄이야. 한설이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손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제 신분을 어떻게 아시는 거죠? 조용히 내려온 길인데 말입니다. 박노인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주위 사람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동네의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 그러십니까? 자, 여기 앉아서 막걸리부터 한 잔 드시죠.
한설이는 억지로 자리에 앉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미소가 하나같이 똑같이 찍어낸 듯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즐겁게 떠드는 것 같았지만 눈동자만큼은 한설이의 움직임을 쫓으며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수전과 정체 모를 술을 한설이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우리 마을 특산물이에요. 한 입 드셔보세요. 한설이가 젓가락을 들지 않고 가만히 상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속이 좋지 않아서 음식은 됐습니다. 촌장님하고 사업 얘기나 좀 나누고 싶군요. 그때 구석에서 흙투성이가 된 꼬마 하나가 한설이의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동우였습니다. 동우가 한설이의 옷자락을 붙잡더니 신발끈을 묶는 척하며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한설이가 깜짝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자 동우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달들 떨고 있었습니다. 동우가 한설이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도망쳐요. 이 마을 사람들 조심해요. 다들 가짜예요. 한설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동우가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죽기 싫으면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요. 제발요. 말을 마친 동우가 황급히 몸을 일으켜 사람들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한설이가 아이를 잡으려 일어서려는데 어느새 다가온 박 노인이 동우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박 노인이 아이의 귀를 거칠게 비틀며 한설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외지인만 오면 장난을 칩니다. 버릇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동우가 신음을 내뱉으며 끌려가자 한설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애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잠깐 저하고 얘기 좀 하게 두시죠. 박 노인이 아이를 안채로 던져넣듯 밀치고는 다시 설이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남의 집 교육에 신경 쓰지 마시고 술이나 드시라니까요. 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를 띠며 변했습니다. 한설이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상단에 떠 있어야 할 안테나 표시가 사라지고 서비스 없음이라는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한설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며 외쳤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나야겠습니다. 차 좀 빼주시죠. 그러자 왁자지껄하던 경로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젓가락질 소리조차 멈추고 수십 명의 시선이 한설이의 얼굴에 박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청년들이 팔짱을 낀 채 입구를 막아서며 대답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났답니다. 지금 나가면 죽어요, 회장님. 한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비서실장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설이가 촌장을 노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입니까? 비켜요. 당장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박 노인이 천천히 다가와 한설이의 어깨를 꽉 누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낙원마을에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는 건 우리 마음입니다. 한설이가 박 노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뒤쪽 창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가까스로 경로당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달려간 한설이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자신의 전용 차량 4바퀴가 모두 예리한 칼날에 베어 흉측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한설이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입구 초소 근처 진흙탕 속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한설이가 입을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도착해 있어야 할 수행비서의 부서진 안경이 피 묻은 흙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최비서 어디 있어? 한설이가 빗속에서 목이 터져라 비서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거센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중앙의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음과 함께 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숨바꼭질 시작합니다. 회장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지. 마을 곳곳에서 붉은 손전등 불빛이 켜지더니 서리가 있는 쪽으로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서리는 구두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마을 뒤편 어두운 숲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시덩굴에 발이 찢기고 옷이 걸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한서리가 숲길 모퉁이를 돌다 미끄러져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진흙 범벅이 된 채 정신을 차리려는데 머리 위로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한서리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하자 차가운 손이 서리의 입을 강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들키고 싶어? 한서리가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누르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번쩍이는 번갯불 아래 드러난 남자의 얼굴을 본 한서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5년 전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남편, 진우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한서리가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팔을 붙잡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진우 씨, 당신 죽었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남자가 서리를 으슥한 바위 틈으로 끌어당기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 부르지 마. 살고 싶으면 내 뒤에 바짝 붙어. 숲 아래쪽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짐승을 몰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서리는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한 남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남자가 품 안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쥐며 숲 아래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박 노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회장님, 좋게 말할 때 나오시지. 한서리는 남자의 넓은 등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동우가 경고했던 가짜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눈앞의 남자는 정말 죽은 남편인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폭우는 식을 줄 모르고 쏟아지고 낙원마을의 기괴한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몰아치는 빗줄기가 한서리의 어깨를 차갑게 적십니다. 남편과 똑 닮은 남자는 한서리의 입을 막은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소리 내지 마. 지금 숨소리만 커져도 끝이야. 한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자의 멱살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말해, 당신 누구야? 우리 진우 씨랑 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건데? 얼굴도 목소리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날 속이려고 온 거면 가만 안 둬. 남자가 한서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죽은 듯이 살아가는 유령 같은 존재야. 내 정체가 궁금해할 시간 없어. 알고 싶어도 참아.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한설이가 바위 벽에 몸을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하. 당신 말투 진우 씨랑 너무 똑같아.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일단 내 비서부터 찾아야 해. 저놈들이 내 비서를 죽인 것 같단 말이야. 그 사람, 나 대신 다 맞아주던 사람이야.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 아니야. 남자가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 한설이의 무릎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비서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이거 봐. 당신이 믿었던 최도준 비서실장이 이 마을 촌장이랑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눈 크게 뜨고 봐. 이게 진짜야. 서류 속에는 태산물류의 내부 기밀 문서와 함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복잡한 법적 절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설이가 서류를 넘기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외쳤습니다. 도준이가? 그럴 리 없어. 걔는 내 손발이나 다름없는 아이란 말이야. 내가 키웠어. 배신 같은 건 할 애가 아니야. 남자가 숲 아래쪽을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내 편은 없어. 당신 같은 사람도 예외 아니야. 저 아래 마을은 단순한 동리가 아니야. 전 세계 범죄 자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거대한 공장이자 은신처지. 돈 냄새 맡고 모인 인간들 소굴이야. 여기서 사라진 사람 한둘이 아니고. 그때 마을 쪽에서 스피커를 찢는 듯한 소음과 함께 박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한 회장님, 자꾸 숨어 있으면 재미없지. 이 산이 무덤이 될지 길이 될지는 회장님 손에 달렸어. 여기 이 꼬마 녀석 손가락이 몇 개나 남았을지 궁금하지 않아? 동우에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산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엄마, 아파요. 무서워요. 한설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미친 영감이 애를 죽이려나 봐. 당장 가야 해. 내가 나갈게. 애는 건들지 말라고 해. 남자가 한설이의 팔을 낚아채 다시 바닥에 굴리며 쏘아붙였습니다. 가서 어쩌려고? 저들은 총까지 들고 있어. 당신 나가면 협상도 없어. 당신이 나타나면 해독제는커녕 목숨부터 날아갈 거야. 아이도 당신도. 한설이가 흙 묻은 얼굴을 닦아내며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해독제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동우한테 뭘 했어? 남자가 자신의 귀에 꽂힌 소형 무전기를 한설이에게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들어봐. 마을 지하 서버실 상황이야. 지금부터 듣는 말 하나도 놓치지 마. 무전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설이가 친동생처럼 아꼈던 최도준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목소리, 설마 도준이? 촌장님, 한 회장은 어차피 산에서 못 내려갑니다. 주식 포기 서류에 지장만 찍게 하면 끝이에요. 아이한테 먹인 독은 예정대로 발효되겠죠?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뒤탈만 없으면 됩니다. 최도준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리자 한설이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웃어? 저게 사람 웃음이야? 도준이 이 악마 같은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밥 먹여주고 자리 만들어주고 사람으로 살라고 가르쳤잖아. 한설이가 주먹을 꽉 쥐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끝까지 배신할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지 말지. 남자가 한설이의 어깨를 툭 치며 일어섰습니다.
복수는 살아남은 뒤에 해. 지금은 분노 접어. 지금 마을 사람들은 당신을 찾으려고 사냥개들을 풀었어. 코로 사람 냄새 맡는 놈들이야. 숨었다고 안 끝나. 저 멀리서 개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숲을 헤치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컹컹. 거기다. 저쪽이다. 남자가 서리에게 작은 단검 하나를 쥐어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서 시선을 끌 거야. 불나면 저 인간들 정신 팔려. 그 틈에 당신은 관리동 뒷길로 잠입해. 아이랑 비서 거기 있어. 지체하면 다 끝이야. 한설이가 단검을 품에 안으며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야? 아니, 정말 진우 씨 아니야? 나를 아내라고 불러보란 말이야. 한 번만 말해줘. 그래야 내가 버틸 수 있어. 남자가 잠시 멈칫하더니 슬픈 눈빛으로 서리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그 말하면 당신이 멈출까봐. 살아서 나가면 그때 얘기하지. 약속할게. 지금은 달려. 뒤돌아보지 말고. 남자가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고 잠시 후 마을 뒤편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쾅! 불이야. 창고에 불이 났다. 물 가져와. 빨리 안 오면 다 타. 마을 사람들이 고함을 치며 불길이 번진 쪽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이다. 사람부터 빼. 한설이는 그 틈을 타 산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와 마을 중심부 관리동으로 향했습니다. 조금만 더. 동우야, 엄마 간다.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비에 젖어 천근만근이었지만 분노가 서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도준이, 오늘은 끝을 보자. 관리동 근처 창고 앞에 다다랐을 때 서리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불 살아있단 뜻이야. 안을 들여다본 한설이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수행 비서가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설이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비서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최 비서, 정신 차려. 나야, 회장님이야. 눈 떠. 여기 있어, 나. 비서가 힘겹게 눈을 뜨며 피 섞인 침을 뱉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왜 오셨어요? 도망치세요. 여긴 지옥이에요. 도준 실장이 사람이 아닙니다. 한설이가 비서의 결박을 풀려는데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 설이는 재빨리 비서의 등에 자신의 젖은 코트를 덮어주고 주위의 빈 박스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 쉬지 마. 내가 다 할게. 잠시 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최도준이 거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이 난리통에 아직 숨 붙은 게 있었나? 최도준이 비서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한 회장 어디 있어? 그 여자가 어디로 튀었는지 말 안 하면 내 아내랑 딸도 무사하지 못해. 시간 끌지 마. 지금 말하면 가족은 살려. 끝까지 버티면 네가 지킨다는 그 가족부터 사라져. 비서가 최도준의 얼굴에 피를 내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 회장님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사람 대접해줬잖아. 네가 실수할 때마다 뒤에서 막아준 사람이야.
최도준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비서의 배를 가차없이 걷어찼습니다. 컥! 입 조심해. 네가 나를 가르칠 처지는 아니야. 되죠? 그 여자는 나를 개처럼 부렸을 뿐이야. 이제 이 거대한 기업은 내 거야. 밤낮 없이 뛰게 만들고 공은 다 자기 거라며 웃었지. 이젠 내가 웃을 차례야. 숨어있던 한설이는 최도준의 등 뒤로 다가가 단검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이면, 지금 끝낼 수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저 목을 찌르고 싶었지만 진우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안 돼. 분노로 움직이면 다 잃어. 최도준은 무전기에 대고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 전체를 뒤져. 그리고 서울에 연락해서 한 회장 아들 유진이도 바로 잡아들여. 아이부터 잡아. 그래야 그 여자가 무너져. 질질 끌 필요 없어. 아들의 이름이 나오자 한설이의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유진이, 거기까지는 안 돼. 절대. 최도준이 밖으로 나가자 한설이는 비서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비서, 내 옷 입고 뒷길로 빠져나가. 가서 강 팀장한테 연락해. 나는 서버실로 간다. 시간 없어. 지금 움직여야 살아. 비서가 울먹이며 설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한설이가 비서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아니, 내 아들을 건드린 이상 저놈들 씨를 말려버릴 거야. 이건 회사 문제가 아니야. 엄마 문제야. 내 걱정 말고 어서 가. 강 팀장 만나면 이 말 전해. 증거 다 모아. 끝까지. 한설이는 비서를 밖으로 내보낸 뒤 촌장의 집무실로 연결된 지하 통로를 향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이 길로. 돌아갈 생각 없다. 폭우는 그칠 줄 모르고 설이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아. 이미 다 잃을 각오는 했어. 마을 사람들의 횃불이 숲을 메우는 사이 한설이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찾아봐. 나는 이미 안에 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설이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준아, 오늘 네가 본 마지막 태양은 이미 졌다. 이제 네가 무너질 차례야. 한설이의 눈빛은 이미 평범한 여자가 아닌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된 포식자의 그것이었습니다. 비가 섞인 흙냄새와 매캐한 연기가 코끝을 찌르는 새벽입니다. 한설이는 진우가 알려준 대로 관리동 지하와 연결된 좁은 환기구를 타고 서버실 바로 위층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지지만 한설이는 이를 악물고 아래층 상황을 살폈습니다. 서버실 입구 복도에는 총을 든 경비병들이 즐비했고 그 중심에 최도준 비서실장이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최도준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곁에 선박 노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촌장님, 슬슬 마무리하시죠. 한 회장은 산사태에 휘말려 죽은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박 노인이 이빨이 몇 개 빠진 입을 벌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최 실장님 뒤처리가 아주 깔끔하시네. 그런데 그 꼬마 녀석은 어쩔까요? 최도준이 옆방 문을 열자 온몸이 밧줄에 묶인 채
입이 막힌 동우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도준이 동우의 머리를 구두로 툭툭 건드리며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증인은 필요 없지. 이 녀석 아버지가 서버 관리자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고생할 일은 없었는데 말이야. 한설이는 천장 위에서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때 최도준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와 영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울에 있는 한설이의 저택 거실이 보이고 그곳에는 설이의 아들 유진이가 겁에 질린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목에 날카로운 칼날을 겨눈 괴한이 화면을 향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신호만 주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최도준이 화면을 향해 손을 흔들며 나직하게 명령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너한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까 조용히 있어야 한다. 알았지? 한설이는 비명을 지르려는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바닥으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도준아, 네가 감히 내 아들을... 한설이가 분노로 몸을 떨며 천장 덮개를 열려는 순간 서버실의 모든 불빛이 일제히 꺼지며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전력 확인해. 최도준의 당황한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해킹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내려오더니 최도준의 경호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바로 진우였습니다. 진우가 설이를 향해 손을 뻗으며 짧게 외쳤습니다. 지금이야. 내려와서 아이부터 챙겨. 한설이가 천장에서 뛰어내려 동우가 갇힌 방으로 달려가 아이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동우가 설이의 품등에 얼굴을 묻으며 울먹이자 한설이가 아이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줌마가 왔어. 이제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진우가 서버실 메인 컴퓨터에 USB를 꽂으며 최도준의 자금 세탁용 계좌들을 동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내 돈을 건드리는 거야? 최도준이 어둠 속에서 권총을 난사하며 소리쳤고 총탄이 서버 장비들을 때리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진우가 설이와 동우를 이끌고 지하수로로 연결된 비밀 통로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여길 빠져나가면 숲길이 나올 거야. 앞만 보고 뛰어. 한설이가 진우의 소매를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도 같이 가야지. 진우가 설이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내야 할 일이 있어. 유진이는 강 팀장이 구하러 갔으니까 걱정 마. 한설이가 수로 안으로 몸을 던지자마자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철문이 닫혔습니다. 차갑고 더러운 수로를 따라 한참을 달린 끝에 설이와 동우는 마을 외곽의 늪지대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포위한 수십 대의 차량 불빛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확성기를 들고 차 위에 올라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한 회장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네. 그런데 내 선물은 마음에 드나? 차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중년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과거 설이의 아버지에게 패배해 몰락했던 제1그룹의 권 회장이었습니다. 권 회장이 설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갈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내 집안을 망친 지 20년이다. 그 딸 자식을 내 손으로 잡게 될 줄이야. 한설이가 동우를 제 뒤로 숨기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도우려 했어. 당신의 탐욕이 당신을 망친 거라고. 권 회장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곁에 서 있던 진우를 가리켰습니다. 아직도 저놈이 내 남편인 줄 아나 보지? 저놈은 내가 내 돈을 뺏으려고 만든 가짜야. 진우가 권 회장의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으며 서리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주식 포기 각서에 서명하시죠. 한설이는 믿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기분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진우 씨, 당신까지 나를 속인 거야? 설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설이가 품 안에서 아까 서버실에서 챙겨온 소형 기폭 장치를 꺼내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 지하에 설치된 가스관은 이미 내가 과부하를 걸어뒀어. 내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너희 모두 이 마을과 함께 가루가 될 거야. 박 노인과 권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기폭 장치를 꽉 쥐고 악마 같은 인간들을 향해 죽음을 각오한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낙원마을은 거대한 화약고로 변한 채 폭발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늪지대의 썩은 물 위로 쉴 새 없이 내리꽂히는 새벽입니다. 한설이가 기폭 장치를 쥔 채 권 회장과 박 노인을 매섭게 노려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가오지 마. 버튼만 누르면 너희가 쌓아 올린 이 추악한 왕국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테니까. 권 회장이 휠체어 바퀴를 움켜쥐며 쇳소리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설에, 네가 죽음을 택하겠다고? 내 아들 유진이의 목숨줄이 내 손에 달려 있는데도? 그때 마을 외곽의 낡은 성당 쪽에서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묵직한 종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종소리와 동시에 마을 진입로의 어둠을 가르고 수십 대의 검은 차량이 전조등을 켜며 돌진해 왔습니다.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늪지대를 에워싸자 운전석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일제히 내려 총구를 겨눴습니다. 가장 앞선 차량에서 내린 남자는 태산물류의 보안팀장 강철이었습니다. 강철이 방탄조끼를 여미며 한설이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맡겠습니다. 한설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강철의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 팀장, 우리 유진이는 무사한 거야? 강철이 무전기를 귀에 대고 잠시 확인하더니 한설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전 안전하게 구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안전가옥으로 이동 중이니 걱정 마십시오. 한설이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하자 강철이 그녀를 부축해 방탄 차량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늪지대 너머로 몸싸움을 벌이던 진우가 혼란을 틈타 권 회장의 수하들을 따돌리고 헬기 착륙지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강철은 자신의 팀원들에게 마을의 수력 발전댐을 먼저 타격하여 전력을 완전히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한설이는 강철이 건넨 태블릿 PC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우의 정체가 담긴 기밀 서류에는 그가 과거 사고 현장에서 기억을 잃고 조직에 납치되었던 서리의 진짜 남편이라는 기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서리가 화면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쏟아내고 낮은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그 사람이었어. 가짜가 아니라 정말로 내 남편이었어. 강철이 운전대를 꽉 잡으며 한서리에게 낙원마을 뒤편 산속 사찰에 있는 명무 스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회장님, 진우 씨를 구조해서 보살펴준 분이 명무 스님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진우 씨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사찰 근처 안전가옥에 도착한 한서리는 그곳에서 명무 스님이 미리 준비해둔 촌장의 비자금 장부 원본을 건네받았습니다. 장부의 첫 페이지에는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힌 상납 리스트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한서리가 리스트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서늘한 눈빛으로 강철에게 명령했습니다. 강 팀장, 헬기 준비해. 도망치지 않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그놈들 뿌리를 뽑아버릴 거야. 강철이 당황하며 말렸지만 한서리는 이미 헬기 조종석을 향해 단호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내 아들을 건드렸고 내 남편의 인생을 짓밟았어. 태산의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때야. 헬기가 굉음을 내며 비구름 속으로 솟구쳐 오르자 한서리는 창밖으로 불타오르는 낙원마을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지하 서버실의 열기가 지상까지 전달되는지 연기가 기둥처럼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서리가 위성 전화를 들어 자신의 폭로를 보도할 대형 언론사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산물류 한서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자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게이트가 될 겁니다. 헬기 내부의 모니터에는 최도준 비서실장이 마을 외곽에서 해외 도피용 선박을 기다리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한서리가 최도준의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혐오감이 가득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준아, 쥐구멍도 너한테는 사치야. 기대해라. 네가 갈 곳은 지옥뿐이니까. 진우는 부상을 입은 채 사찰 근처에서 명무 스님과 합류하여 촌장의 마지막 도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한서리는 헬기 안에서 무장대원들에게 마을의 핵심 시설을 하나씩 지목하며 정밀 타격을 지시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뒤덮은 헬기의 불빛 아래서 뿔뿔이 흩어지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서리는 이제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닌 거대한 태산을 지키는 포식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폭우가 서서히 잦아들고 새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지만 한서리의 가슴 속 복수의 불꽃은 더욱 치열하게 타올랐습니다. 낙원마을의 하늘 위로 짙게 깔렸던 먹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헬기 조종실 안으로 밀려듭니다. 한설의 회장은 헬기 창가에 붙어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을 복기하고 있습니다. 강철 보안팀장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한서리의 옆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현재 마을의 모든 통신망과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최도준 실장은 외곽 선착장에서 우리 요원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한서리가 화면 속에 비친 최도준의 비굴한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도준이가 내 곁에서 10년을 있었죠.
그 긴 세월 동안 저 미소를 숨기고 있었다니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 한설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종사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헬기가 방향을 틀어 마을 광장 한복판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풍에 날린 낙엽과 쓰레기들이 아수라장이 된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는 광경이 보입니다. 헬기가 착륙하자마자 완전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문을 열고 내려서며 순식간에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한설이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쓸어 넘기고 흙탕물이 튄 구두를 신은 채 당당하게 땅을 밟았습니다. 마을 광장 중앙에는 이미 수갑이 채워진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박 노인과 조직원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설이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박 노인의 앞에 서자 노인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이 독한 년, 내 아비나 너나 사람 피 빨아먹는 건 똑같구나.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다시 발을 들여. 한설이가 박 노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박 촌장님, 당신이 말하는 그 피는 아마 당신들이 지하에서 노예처럼 부리던 사람들의 눈물이겠죠. 제가 다 봤습니다. 한설이가 손짓하자 강철 팀장이 마을 지하 서버실에서 회수한 비자금 장부와 하드 디스크를 박 노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낙원의 실체입니다. 대한민국 정계를 뒤흔들 독약 말입니다. 박 노인이 장부를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한설이는 박 노인을 뒤로하고 요원들에게 이끌려오는 최도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최도준은 이미 엉망이 된 정장 차림으로 서리의 발치에 엎드려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촌장이 제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설이가 최도준의 손을 구두굽으로 지그시 짓누르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도준아, 내 아들 유진이의 목에 칼을 겨누라고 시킨 것도 협박 때문이었니? 내 남편을 유령으로 만든 것도? 최도준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려 했지만 한설이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를 내 친동생처럼 생각했다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수치야. 법정에서 네가 저지른 죄를 하나하나 다 고하게 될 거야. 한설이는 최도준을 외면하고 마을 뒤편 숲길에서 걸어 나오는 진우를 발견했습니다. 진우는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은 채 명무 스님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한설이가 단숨에 달려가 진우의 품에 안기며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 씨, 정말 당신 맞지?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설이의 등을 토닥이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설이야, 미안하다. 기억이 완벽하지 않아서 너를 더 빨리 지켜주지 못했어. 한설이는 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다가 곁에 서 있던 동우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동우야, 이분이 내 아빠를 도와주려 했던 분이야. 이제 우리는 안전해. 아줌마랑 같이 가자. 동우가 진우와 설이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건이 정리되는 동안 서울에서는 한설이가 미리 전송한 자료들이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산물류 한설의 회장,
거대 범죄 조직 낙원마을의 실체를 밝히다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의 뉴스 화면을 도배했죠. 한설이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 특공대장에게 모든 증거물을 넘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조사해 주세요. 특히 이 배후에 있는 정치인들 이름, 장부에 다 적혀 있습니다. 며칠 후 서울 태산물류 본사 회장실로 돌아온 한설이는 창밖의 도심 전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산물류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설이는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비서실을 통해 낙원마을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위한 특별지원 기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상처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다시 사회로 나갈 발판은 만들어줘야 합니다. 한설이는 퇴원한 수행비서를 불러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 비서, 나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이번 휴가는 넉넉히 다녀오세요. 수행비서가 고개를 저으며 설이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오히려 회장님의 강인함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건 촌장의 집무실에서 마지막으로 가져온 겁니다. 봉투 안에는 설이의 아버지가 생전에 촌장의 가문을 돕기 위해 작성했던 채무 탕감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설이는 그 서류를 보며 촌장의 복수가 얼마나 허망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는지 깨닫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사람을 믿으셨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었나 봅니다. 한설이는 서류를 파쇄기에 넣고 가루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과거의 모든 악연을 털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설이는 아들 유진과 동우 그리고 진우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유진이가 동우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웃는 모습을 보며 한설이는 자신이 지켜야 할 진정한 태산이 무엇인지 확신했습니다. 내일은 다 같이 아빠 사고 났던 곳에 가볼까? 이제는 정말 보내줘야 할 것들도 있으니까. 진우가 설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한설이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음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설이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설에,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낙원은 무너졌어도 지옥은 남아있으니까. 한설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다시 날카로워졌지만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가족들을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유진의 물음에 한설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먹자. 식겠다. 한설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어떤 어둠도 자신의 가족을 침범하게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맑은 달빛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새로운 위기가 그림자 속에서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별장의 아침은 평화로운 파도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한설의 회장은 모처럼 정장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으로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유진이와 새로 가족이 된 동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즐거운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있었죠. 한설이가 갓 구운 토스트와 신선한 샐러드를 식탁에 차려내며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유진아, 동우야, 어서 와서 아침 먹자. 오늘 우리 바다 나가기로 했잖아.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맛있게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한설이는 비로소 지독했던 낙원마을의 악몽에서 벗어났음을 느꼈습니다. 방에서 나오던 진우가 설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해준 아침이라니 정말 꿈만 같아.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지? 한설이가 진우의 손을 맞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 가족 앞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어서 앉아요. 하지만 그 평화는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거실의 대형 화면이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저절로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방호복을 입은 괴한이 별장 주방에 잠입해 아이들의 우유팩에 무언가를 투입하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설이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며 손에 든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진아, 동우야, 그거 마시지 마. 설이의 외침이 떨어지기도 전에 우유를 마시던 유진이가 갑자기 목을 움켜쥐며 의자 밑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엄마, 목이 너무 아파요. 동우 역시 안색이 파랗게 질린 채 온몸을 떨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한설이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에게 달려가 품에 안았지만 아이들의 입가에선 이미 하얀 거품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유진아, 정신 차려봐. 동우야. 그때 화면 속 영상이 바뀌며 휠체어에 앉은 채 산소호흡기를 낀 박 노인과 그 뒤에 선 오 의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 의원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한 회장, 오랜만이군. 네가 터뜨린 폭탄 때문에 내 정치 인생이 끝장났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한설이가 화면을 향해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오 의원, 당신 미쳤어? 아이들이 무슨 죄야? 당장 해독제 내놔. 박 노인이 쉰 목소리로 낄낄거리며 오 의원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이 독은 우리 마을 지하에서만 나오는 특수한 거야. 해독제는 딱 하나뿐이지. 1시간 안에 낙원마을 폐허로 혼자 오지 않으면 내 아들들의 심장은 멈추게 될 거다. 오 의원이 서류 가방 하나를 들어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올 때는 네가 가진 모든 폭로 자료의 원본을 가져와야겠지. 경찰이나 강 팀장에게 알리는 순간 해독제는 불꽃과 함께 사라질 거다. 화면이 꺼지자마자 한설이는 미친 듯이 서재로 달려가 금고에 보관했던 비밀 장부 원본을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진우가 설이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설이야, 혼자 가면 죽어. 강 팀장한테 연락해서 같이 가야 해. 한설이가 진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아니, 저놈들은 지금 유진이 목숨을 쥐고 있어. 1분 1초가 급해. 당신은 여기서 아이들 곁을 지켜줘. 제발. 한설이는 별장 앞에 세워진 차를 몰고 미친 듯이 낙원마을 폐허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가는 도중 오 의원에게서 실시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SNS와 모든 언론사에 사과문을 올려라. 네가 했던 폭로가
모두 조작이었다고 말이지. 한설이는 핸들을 잡은 손등에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을 주며 자신의 명예와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감수하고 사과문을 전송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예전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고 불에 탄 자네만이 을씨년스럽게 서리를 맞이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리를 에워싸고 몸을 샅샅이 수색하여 핸드폰과 통신 장비를 모두 짓밟아 주었습니다. 한설이는 그들의 안내를 받아 지하 고문실로 연결된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방에 다다르자 희미한 전등 아래 휠체어에 앉은 박 노인이 서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자신의 마비된 다리를 두드리며 광기 어린 눈으로 서리를 노려봤습니다. 내 다리가 이렇게 된 건 다 내년 때문이야. 오늘 내년도 똑같이 만들어주지. 한설이가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가져왔어. 원본 전부 여기 있으니 당장 해독제 내놔. 우리 아이들 죽어간단 말이야. 박 노인이 가방 안의 서류들을 확인하더니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독제? 아, 이거 말인가? 박 노인이 주머니에서 작은 앰플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열하게 웃으며 앰플을 바닥에 내팽개쳐 깨뜨려 버렸습니다. 어머나, 내 손이 미끄러졌네. 이제 어쩌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박 노인이 품 안에서 또 다른 앰플 하나를 꺼내며 서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봐. 내 친아들 유진이를 살릴 건지 아니면 그 주워온 자식 동우를 살릴 건지. 한설이는 무너져 내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한설이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하자 박 노인은 그 모습을 즐기듯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지하의 산소 농도가 희박해지며 서리의 머릿속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서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박 노인이 칼을 꺼내 서리의 얼굴 근처에 들이대며 마지막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10초 준다. 누구를 살릴지 말해. 한설이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지하실 천장의 환기구가 커다란 굉음과 함께 뜯겨나갔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번개처럼 내려와 박 노인의 손목을 걷어찼습니다. 한설이는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남자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다시 지옥으로 돌아온 진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하 고문실의 천장에서 쏟아진 흙먼지가 전등의 희미한 불빛을 가려 앞이 보이지 않는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박 노인은 비명을 지르며 휠체어에서 나동그라졌고 진우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촌장의 목덜미를 짓눌렀습니다. 한설이는 바닥을 기며 깨진 앰플 조각들 사이에서 박 노인이 떨어뜨린 마지막 해독제 로켓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진우 씨, 조심해. 뒤에 총. 서리의 외침과 함께 방호복을 입은 조직원들이 어둠 속에서 총신을 치켜들었으나 진우는 이미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서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우의 어깨에서 붉은 혈흔이 튀어 서리의 얼굴에 묻었지만 진우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촌장의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를 낚아채 서리에게 던졌습니다. 서리야, 이거야. 이게 진짜야. 어서 나가. 한서리가 공중에 날아온 목걸이를 낚아채자 진우는 다시 촌장과 뒤엉켜 무너져 내리는 지하 지지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지하 고문실은 오 의원이 미리 설치해둔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 소리와 함께 기괴한 금속성을 내며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같이 가. 당신 두고 못 가. 서리가 울부짖으며 진우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진우는 피 묻은 얼굴로 서리를 향해 처절하게 웃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려. 우리 아들들 살려야지. 제발 가, 서리야. 진우가 거대한 철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며 서리를 바깥으로 밀어냈고 곧이어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지하 복도를 집어삼켰습니다. 한서리는 폭발의 충격으로 튕겨나갔지만 품 안에 넣은 해독제 앰플만큼은 부서질세라 가슴에 꼭 품고 연기 가득한 지상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강철 팀장과 요원들이 서리를 부축하며 긴급 의료 헬기로 이동시켰습니다. 강 팀장, 이 앰플 성분 빨리 서울로 보내요. 유진이랑 동우. 지금 당장 혈청 만들어야 해. 서리는 헬기 안에서도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아내며 무선 통신기를 통해 서울 저택에 대기 중인 의료진에게 앰플의 고유 번호와 성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서울의 의료진이 복제 혈청 제조에 성공했다는 신호가 모니터에 뜨자 서리는 헬기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 섞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죄든 다 받을게요. 잠시 후 별장 거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던 유진이와 동우가 구토를 멈추고 고른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는 강 팀장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한서리는 그제야 앰플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풀었고 그녀의 손바닥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엉망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짧았습니다. 서리는 곧바로 헬기를 돌려 폭발이 일어난 낙원마을 지하 입구로 향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회장님, 거긴 지금 추가 폭발 위험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강철 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리는 헬기 문을 열며 광기 어린 눈으로 자네 더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남편이 저 밑에 있어. 진우 씨가 나를 밀어내고 혼자 남았단 말이야. 강철 팀장이 이끄는 특수구조팀이 절단기와 굴착 장비를 동원해 1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지하 2층 무너진 천장 틈새에서 혼절한 진우를 찾아냈습니다. 진우는 전신에 타박상을 입고 하반신이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있었으나 손에는 서리가 흘리고 간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들것에 실려 나오는 진우의 차가운 손을 잡고 구급차 안에서 그의 얼굴을 닦아내며 끊임없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우 씨, 눈 좀 떠봐. 나 여기 있어. 아이들도 무사해.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고 가지 마.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서리는 자신의 태블릿을 켜서 오 의원이 저지른 만행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는 마지막 버튼을 눌렀습니다. 별장 식탁에서 벌어진 독살 시도 영상과 오 의원이
촌장과 나눈 음성 파일이 전파를 타고 흐르자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오 의원은 공항 VIP 라운지에서 전용기를 타려다 미리 매복하고 있던 검찰 요원들에 의해 바닥에 처박힌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리는 병원 복도 전광판에 나오는 오 의원의 체포 장면을 보며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의원,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게. 당신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거야.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서리에게 주치의가 다가와 진우의 생존 소식을 전하며 안도하게 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뇌에 가해진 충격이 큽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생존 의지가 놀라울 정도로 강해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서리는 병실 유리창 너머로 거칠게 숨을 쉬며 잠든 진우를 바라보며 지난 5년의 세월과 낙원마을의 악몽이 비로소 씻겨 내려감을 느꼈습니다. 낙원마을은 이제 거대한 불길과 연기 속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곳을 지배하던 박 노인의 광기도 흙더미 속에 영원히 매몰되었습니다. 한서리는 자신의 찢어진 옷소매를 다듬으며 이제는 복수가 아닌 수호자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낙원마을에 참혹했던 잔해 위로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한설의 회장은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니트 차림으로 태산물류 본사 집무실 창가에 서 있습니다. 이제야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네. 그땐 비만 오고 밤이기만 했지. 창밖으로는 빌딩 숲 대신 그녀가 사비를 털어 조성한 대규모 어린이 숲 공원의 푸른 나무들이 보이죠. 저 나무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니겠지. 적어도 겁먹고 숨지는 않아도 될 거야. 한서리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참 오래 걸렸네. 이 봉투 하나 받으려고 몇 달을 버텼으니. 그 봉투에는 지난 수개월 동안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오 의원과 최도준의 최종 판결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떠들던 그 결말이 이거구나. 사람들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고 무기징역이라. 당신들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평온일지도 모르겠네. 평생 감옥 안에서 살겠지. 밖에서 울던 사람들 생각은 해봤을까? 한서리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서리를 서랍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자. 이 일도, 이 분노도. 최도준은 법정에서 끝까지 촌장의 협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말 끝까지 하더라. 자기만 피해자라는 얼굴로. 서리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증거는 거짓말 안 하지.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어. 한서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들 웃음만 들렸으면 좋겠네. 이 숲에서는 아무도 울지 말고. 오 의원 또한 권력의 끝자락을 붙잡으려 발버둥 쳤으나 성난 민심과 서리의 치밀한 폭로 앞에 모든 명예를 잃고 추락했죠. 끝까지 자리 붙잡고 싶었겠지. 하지만 민심 앞에서는 다 소용없어.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강철 팀장이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기다리시던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직접 전달받은 밀봉본입니다. 강철은 봉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 바로 전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강철이 건넨 하얀 봉투 안에는 한설이가 그토록 기다렸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이는 잠시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겠지. 내가 믿고 싶은 답도, 혹시 아닐까 두려운 답도. 한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검사 결과지 하단에 적힌 문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상기 인원들은 친자관계 및 부부관계가 99.9% 일치함. 설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설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맞았어. 내가 틀리지 않았어. 5년 전 비행기 사고로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남편 진우가 기적처럼 돌아왔음을 과학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느꼈던 그 낯설지 않음이 정말 당신이었어. 내 곁에 있었던 그 사람이 정말 진우 씨였어. 설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설이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며 결과지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미안해. 그렇게 오래 알아보지 못해서, 혼자 두어서, 기억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병상에서 자신을 낯설게 바라보던 진우의 눈빛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제는 시간만이 해결해 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기억은 천천히 돌아와도 돼. 당신은 이미 여기 있으니까. 한설이는 곧바로 병원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지금 갈게. 진우의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는 진우와 그 곁에 찰딱 붙어 있는 유진이와 동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엔 공룡이 산으로 갔대. 이 공룡은 착해서 사람을 안 물어. 엄마, 아빠가 오늘 공룡 이야기해줬어요. 이제 아빠 목소리도 안 아프대요. 유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유진이가 설이를 발견하고 달려와 품에 안기자 엄마 왔다. 동우도 수줍게 다가와 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 설이는 아이들 머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같이 있어. 다 같이. 진우가 책을 덮으며 설이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설이야, 왔어?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우리 다 같이 산책이라도 나갈까? 진우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다정했고 비록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설이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설이는 진우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정원에서 네 식구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설이는 동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동우야, 네가 우리에게 귓속말로 속삭여줬던 그 용기가 우리 가족을 살렸단다. 이제 넌 외로운 아이가 아니야. 동우는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린 낙원마을의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태산의 정식 후계자 교육을 받으며 자신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키우는 밝은 소년이 되어 있었죠. 한설이는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던 명무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낙원마을 폐허 근처 사찰은 설이의 후원으로 낡은 기와를 갈고 세단장을 마쳤고 스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종을 치고 계실 것입니다.
서리는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할 앞날이 지나간 5년보다 훨씬 길 테니까.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 진우가 서리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서리야.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옥 끝까지 찾아와줘서. 이제 내가 당신과 아이들의 태산이 되어줄게. 저 멀리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한설이는 지난날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복수의 집념을 모두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혔습니다. 낙원은 지도로 찾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며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귓속말로 시작되었던 한설이의 잔혹한 여정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품 안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지는 그 순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진짜 낙원이 그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낙원마을의 기괴한 밤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포식자가 된 한설이 회장의 처절한 사투까지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귀환, 그리고 한 여인의 강인한 모성애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남겨줍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올린 가짜 낙원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지옥 같은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악인들은 결국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파멸을 맞이했고, 한설이 회장은 이제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한번 더 꼭 잡아보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